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벌써 10월 말로 가고 있어요. 단풍 구경도 아직 못 갔는데 벌써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죠. 한낮의 기온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차가워져서 사제관도 여기 그제부터 히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슬람 탄생지인 아라비아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일생 그리고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또 무함마드 사후에 어떻게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를 넘어서 중동과 아프리카 또 유럽 땅까지 확장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까지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아라비아 밖으로 나오면서 인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서양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도 그렇지만 이슬람에 대한 언급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이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서유럽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프랑크 왕국이죠. 저번에 이야기하던 부분 그 뒤로 이어서 계속 가볼 건데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끊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돌려봤어요.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476년이죠. 이미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게르만 대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르만 부족들이 동방의 훈족한테 밀려서 서로마 쪽으로 내려오고 내려가다 보니 결국엔 서로마는 그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후에 여러 게르만 부족들이 여러 지역에 각자 부족 국가들을 세웁니다. 이를테면 동고트, 서고트, 오도아케르, 부르근트, 투링기아, 섹슨, 수에브, 반달, 프랑크, 또 영국의 7왕국도 있고 그 중에 서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프랑크 왕국이 통합을 해버려요. 476년 서로마 멸망 후부터 해서 800년대 초반까지 가면 서유럽 영토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장 짙은 녹색 부분이 서로마 멸망 직후의 프랑크 영토였는데 약 300년간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크로아티아랑 이태리 일부까지 통치 영역을 이렇게 넓히게 된 거예요. 프랑크 초대 왕의 이름은 클로비스라고 하고 메로빙거 왕조를 시작했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했다. 그리고 이 클로비스의 개종을 중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지난 44강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기억이 나시죠? 혹시 전혀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클로비스 초대 왕 때부터 계속해서 800년대 초까지 프랑크 왕국이 계속 잘 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도만 보면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700년대 말에서 800년대 초 무렵에 프랑크 왕국을 다스리던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서로마 멸망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카를루스 대제예요. 카를루스 대제. 샤를마뉴라고도 해요.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클로비스 사망이 511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카를루스가 왕권을 잡은 건 768년이에요. 250년 이상 기간이 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훑어보도록 할게요. 클로비스한테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4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어떤 한 아들이 아니면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4아들이 동등하게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이게 당시 상속법이 그랬던 거예요. 살리카법이라고 해요. 살리카법. 클로비스가 프랑크족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던 살리 부족 출신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게르만족 고유의 관습을 가져다가 그대로 왕국의 법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로마법이라든지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리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다른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이 살리카법에 의하면 아비가 왕이었는데 죽으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영토를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넷이었으니까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넷으로, 4개의 나라로 갈라져야만 하는 거죠. 희한해요. 근데 그렇게 분열된 나라들이 형제들이라고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까요? 절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난리가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국 한 나라만 남아서 나머지를 전부 차지해야만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낸 그 왕이 나중에 또 죽으면 다시 또 아들들 숫자만큼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럼 또 형제들끼리 또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 살아남은 승자가 통일 왕국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클로비스 초대 왕 다음 세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인 상속제와 또 형제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이어져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 중엽 즈음에 가서는 왕보다 궁제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시대가 옵니다. 궁제 시대가 와요. 궁제가 뭐냐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궁의 재상이라고 해서 궁제 혹은 궁상 또 궁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역사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환관과 재상을 합쳐놓은 자리 정도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궁 내에서 왕 옆에 있는 직책과 공적으로 왕을 뽑히려고 정치를 이끄는 일까지도 한다는 거죠.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일정 권한을 갖는 건 맞지만 여전히 신하는 신하죠. 근데 그런 궁제가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왕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속 왕들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궁제 같은 존재들이 실권을 잡고 또 심지어는 그 권력을 그들끼리 세습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왕들 간의 싸움일 것들이 궁제 간의 싸움이 되고 나라가 달라도 같은 궁제 가문이 양쪽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경우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왕은 그야말로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는 거죠. 궁제가 왕도 세우고 폐위도 시키고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궁제 시대 때 유난히도 두각을 나타내던 궁제가 있었는데 피핀 2세예요. 피핀 2세. 다른 궁제들을 다 제거하고 왕도 마음대로 지정해서 세우고 프랑크 왕국의 그야말로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피핀 2세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걸 차지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카를루스 마르텔루스라고 해요. 카를루스 마르텔루스. 라틴어로 하면 카를루스 마르텔루스라고 하고 독일어로 하면 칼 마르텔. 이 칼 마르텔은 좀 중요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서유럽까지 침공했었다고 했죠. 그때 프랑크 왕국이랑 붙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슬람이 졌죠. 732년 투르푸아티 전투라고 해요. 투르푸아티 전투.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빠른 속도로 그렇게 팽창하던 이슬람이 이때 한풀 꺾인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때 프랑크가 무너졌다면 칼 마르텔이 없었다면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등 아마 유럽 전체가 이슬람 세상이 됐을 거예요. 중세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슬람이 됐을 것이고 세계의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이 732년 투르푸아티 전투랑 그 전에 717년 우마이야 왕조 때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 비잔티움 정복에 실패했던 거 이 두 사건 덕에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우리로서는 아주 하나님이 보호하사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칼 마르텔의 아들이 바로 피핀 3세.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교황에게 땅을 기증해서 교황령이 있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피핀의 기증사건 바로 그 피핀이에요. 이 피핀이 메로빙거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킬데리크 3세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요. 사실 킬데리크 3세도 피핀이 왕위에 올려놨던 건데 준 걸 도로 뺏은 게 된 거죠. 751년이에요. 어차피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는 왕인데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궁제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만 피핀 3세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죠. 당연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궁제든 뭐든 아무리 실질적인 권력이 있고 돈이 넘치도록 많다고 해도 스스로 왕좌에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왕관을 쓰고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왕으로 봐주질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귀족들 또 신하들 그리고 원로원이 납득할 만한 정당성이 있고 그걸 그들이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직계이면 다시 말해서 왕족이면 당연히 자동으로 정당성이 인정이 되죠. 근데 왕족이 아닌 누군가가 왕이 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시까지도 왕이라고 하면 하늘이 정해준다. 신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부터 여러 문명에서 그렇게 믿어왔죠. 사제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왕도 역시 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피핀 3세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도 어떤 신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한낱 국가 최고 실세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자, 그럼 피핀이 어디 가서 이 신적인 권한을 받았을까요? 바로 교황청이죠. 피핀 3세 이전의 궁제시대의 궁제들은 이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했었어도 교황청에서 그걸 받아줄 명분이 없었던지. 근데 당시 교황은 자카리아스라고 나중에 성인 품에도 오르는 교황이었는데 해결하기 힘든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비잔티움 제국하고의 관계에서 성상 파괴 논쟁 중에 있었어요. 성상 파괴 논쟁. 아이카노클라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건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얽혀있는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세우고 그런 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래된 전통이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어느 날 성화를 만들고 공경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물론 비잔티움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열이 생겼겠죠.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황 자카리아스는 성상 파괴 운동을 비난합니다. 그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 황제랑 마찰이 생기죠. 다시 얘기할 거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공의회까지 열게 돼요. 그리고 당시 교황청은 롬바르디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568년 랑고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장악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서로마 멸망 후에 오도아케르가 이탈리아를 통치하다가 동고트의 테오도리크가 오도아케를 몰아내고 테오도리크가 죽고 나니까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가 이탈리아에서 고트족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랑고바르드족이 내려오고 이탈리아 북부에 롬바르디아를 건설하죠. 테오도리크는 물론 아리우스파였지만 그래도 교황에게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롬바르디아는 다르죠. 시시때때로 교황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황 자카리아스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 피핀 3세가 절묘한 타이밍에 교황청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대놓고 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정치란 게 그래요. 항상 돌려서 말해야 돼요. 안전하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황 자카리아스가 바로 눈치를 채죠. 아, 피핀 얘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내요. 실권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옳다. 역시 정치적인 답변이죠. 대답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숨은 내용은 저 왕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라. 이거죠. 그래서 피핀은 이제 뭐예요?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준, 다시 말해서 신이 인정해준, 그러니까 신의 부르심을 받은 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투표도 하고 다 했겠죠. 그리고 대관식이 거행되는데 이때 성 보니파치오가 기름 부은 예식을 거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제, 예언자 그리고 왕은 하느님이 내주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니파치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파치 혹은 보니파키우스는 잉글랜드 웨식스 출신인데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하고 나중에 독일 지역으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도록 파견됩니다. 마인츠 대주교가 되고 독일 여러 지역의 교구들도 설립하고 수도원들도 세우고 그래요. 독일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적으로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했던 공이 대단했고 결국엔 순교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751년에 피핀이 프랑크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자카리아스 교황은 죽고 후임으로 스테파노 2세 때에 가서는 비잔티움하고 문제도 더 커지고 롬바르디아하고도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스테파노 2세가 피핀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피핀한테 한 번 더 기름 부음 예식도 해주고 장엄 강복도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래요.
피핀이 아주 기분이 좋죠. 충실한 교회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55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롬바르디아를 진격해요. 라벤나랑 그 일대를 점령하고 그걸 교황한테 기증을 합니다. 이게 피핀의 기증 사건이고 교황령의 시작인 거예요. 비잔티움이 그동안 계속 로마 교회에 간섭을 해왔었는데 이제 교황한테 땅도 있고 힘도 있게 됐죠. 동로마 황제한테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서교회의 분열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피핀과 교황의 말하자면 윈윈이었던 거예요. 윈윈. 서로 덕을 본 거죠. 자, 이 피핀 3세 브레비스, 작은 피핀, 피핀 더 슈월트라고 불리우는 이 피핀 3세 궁제였던 칼마르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이랑 다른 친척들 다 제압하고 권력을 독점한 다음에 교회를 등에 업고 결국 이렇게 왕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피핀 3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카를로스 마그누스. 라틴어로는 카를로스 마그누스, 정확히는 카를로스 1세 마그누스라고 하는데 마그누스라고 하면 거대한 혹은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를로스 마그누스라고 하면 카를로스 대제, 독일어식으로 쓰면 카를 마그누스, 프랑스어식으로 쓰면 샤를 마뉴, 샤를 대제인 것이죠. 샤를 마뉴, 마뉴가 마그누스예요. 이태리어랑 스페인어로 쓰면 까를로 마그노라고 해요. 샤를 마뉴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샬러메인, 아예 영어로 쓰면 찰스 더 그레이트, 찰스 더 그레이트. 로마 언어, 그러니까 로망스어죠. 이 로망스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언어들인 프랑스어,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에서는 전부 C자를 써서 까를 또 샤를이라고 하는데 독일하고 뭐 동유럽 나라들 또 러시아어로는 앞에 K자를 써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강의 때 카를로스 대제라고 주로 부르고 샤를마뉴라는 호칭도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역사에서 언어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되고 또 변형되는지에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예로 이 카를로스 마그누스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로마 제국 이후에 최초로 서유럽을 전부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또 더 중요하게는 종교적으로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해서 카를 대제 때 엄청난 문화적인 부흥을 일으켜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후의 유럽의 정체성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샤를마뉴를 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피핀 3세가 메로빙거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잖아요. 사실 피핀도 많은 업적을 남기긴 했는데 아들인 카롤스가 워낙 뛰어나서 거기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왕조의 명칭도 피핀 3세 브레비스니까 브레비스 왕조나 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피핀이 세운 새 왕조는 우리가 캐롤린전 다이내스티, 그러니까 카롤루스 왕조라고 정리를 한단 말이죠.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또 분열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금의 프랑스, 독일, 또 이탈리아 이런 국경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카롤루스를 자기네 시조로 보고 부르는 호칭도 다 각지의 언어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 초대왕 클로비스 사후부터 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서 카롤루스까지 내려왔는지 알아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카롤루스 마그누스, 그러니까 샤를마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롤루스는 742년생이에요. 768년 26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크 왕국의 분할 상속 전통 때문에 카롤루스가 아버지 피핀한테 프랑크 왕국 전부를 다 물려받은 건 아니에요. 동생이 있었어요. 카를로 마누스라고 하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당연히 마찰이 생기죠.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말려보려고 가진 애도 쓰고 뭐 그랬겠지만 결국 여차저차 해서 프랑스 전역을 카롤루스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로 진군을 해요. 아직 롬바르디아가 남아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지배권을 교황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까지 진출을 해서 당시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알 안달루스, 후 우마이야 왕조, 아랍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일정 부분은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일정 원정은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카탈루니아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 에스파냐 변경 백령을 설치해요. 에스파냐 변경 백령. 어려운 단어 나왔죠? 변경 백령. 마르카 히스파니카라고 해요. 마르카 히스파니카. 히스파니카는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이고, 마르카는 영어식으로 하면 마크예요. 마크. 마크는 변경이라는 뜻이에요. 국경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예전 지명은 오스트마르크였단 말이에요. 오스트 혹은 아스트는 해 뜨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여기서 아시아라는 지명도 나온 거죠. 이 오스트마르크를 로마를 중심으로 혹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변경이라고 해서 오스트마르크,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됐고, 대인족의 땅인 북쪽 변경은 덴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 변경 백령, 마르카 히스파니카는 에스파냐 변경 땅을 프랑크 왕국이 차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슬람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알프스를 넘어서 북쪽으로 쳐들어오고 약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언제든 기회만 되면 에스파냐, 안달루스, 이베리아 반도를 쳐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짙은 갈색 부분이 카롤루스 즉위 때 이미 프랑크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이고, 카롤루스 재위 기간에 여기 이렇게 옅은 갈색 부분까지 완벽하게 점령을 해요. 이렇게 에스파냐 변경도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베리아 반도는 여전히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잉글랜드는 칠왕국 시대였고, 동쪽으로 가면 지금의 오스트리아 즈음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아바르족이라고 있었어요. 아바르족. 훈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몽골이나 이런 데에서 온 동방의 기마 부족이죠. 이 아바르족도 결국 카롤루스한테 깨지고 물러나는데, 아바르족이 들어오면서 같은 시기에 들어온 다른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이 바로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 아바르는 생소해도 슬라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서유럽을 대부분 게르만족이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동유럽은 이 슬라브족이 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등 해서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들은 아예 나라 이름을 슬라브족의 땅이라고 지어버렸을 정도예요. 아무튼 이 슬라브족이랑도 카롤루스가 가서 전쟁을 막 치르면서 일부는 정복도 하고 일부는 또 속주로 남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녹색 부분은 속주로 삼고 있는 지역, 방금 얘기했던 대부분 슬라브족을 거의 통치하에 두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지도에서 봤던 지역에 오스트리아도 있고 독일 동부 지역도 포함이 돼 있어요. 독일 동부 지역은 당시에 작센족이 살고 있었어요. 작센족, 독일어로 하면 작센족, 영어식으로 하면 섹슨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는 과거에 잉글랜드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그랬던 거죠. 아무튼 독일에 살고 있던 작센족은 그때까지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섹슨족을 제압시키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카롤루스가 드디어, 물론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결국 이들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때 작센족 4,000명을 재판대에 올려서 잔인하게 처형을 해요. 강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지못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상식적이다라고 보겠지만 카롤루스는 인간에게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장에 무슨 신앙심이 있겠냐마는, 하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신앙을 강요하는 역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카롤루스는 프랑크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땅도 기부하고 교황권도 지켜주고 정복지의 이교도들한테는 그리스도교 신앙도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799년 로마에서 교황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레오 3세 교황이었는데 이탈리아 반도 내에 교황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때 레오 3세 교황이 카를로스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카롤루스는 교황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아우구스투스가 뭐예요? 당신을 로마 황제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뭐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때 샤를이 샤를마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기 800년에 성탄 대축일 미사 때 카롤루스의 로마 황제의 관을 받는 대관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800년 성탄절.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날 800년 성탄절을 말하면서 초대 황제가 바로 카롤루스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카롤루스 입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프랑크 왕국의 왕이면서 롬바르디아의 왕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멸망에다 다시 부활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서유럽을 통일하겠다라는 뭐 그런 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과거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위대함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사신들이 몰려와서 카롤루스 대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동맹을 제언하고 그래요. 동로마 비잔티움 황제도 당시에 미카엘 1세 황제였는데 그 전까지는 일개 부족의 왕으로만 보다가 결국 813년에 공식적으로 카롤루스 대제를 황제로 보고 동로마 황제 칭호인 바실레우스라고 부르면서 자기랑 동등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프랑크 초대왕 클로비우스도 그렇고 샤를마뉴 아버지인 피핀도 동로마 황제한테는 살짝 깨갱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나라의 입지를 도약시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칼리파도 당시에 아바스 왕조 하룬 알라시드라는 5대 칼리파도 사절단을 보내요. 각종 보물이랑 예복, 향료에 물시계, 또 코끼리 한 마리까지 선물로 보내면서 카롤루스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해요. 게다가 하룬 알라시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당시 지중해 서쪽 중동이랑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부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다고 했죠. 자, 그 정도로 카롤루스의 힘은 이제 막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클로비스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사실 봉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프랑크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분할 상속 전통이 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걸 왜 얘기했냐면 카롤루스 대제가 이루어놓은 그 많은 게 카롤루스 사후에는 역시 분할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궁제 시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칼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 3세 그리고 피핀의 아들이 바로 카롤루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 샤를마뉴의 외적인 업적들을 오늘 살펴봤어요. 영토를 넓히고 이교도들에게 신앙을 전했던 거랑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서로마의 황제직에까지 올라갔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예고드린 부분들하고 해서 카롤루스 대제의 내적인 업적들을 알아볼 거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던 카롤링거 르네상스죠. 카롤루스 재위 동안에 서유럽의 문화 예술 분야가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